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두환. 엄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럽을 좀 벗어나서 저희 부부가 사실상 사랑하는 와인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뉴질랜드. 그 중에서도 뭐 굳이 꼽자면 센트럴 오타고가 될 수 있겠죠? 네. 뉴질랜드는 익숙하겠지만 센트럴 오타고는 이름은 낯설 수 있는데요. 뉴질랜드 남섬을 대표하는 와인 산지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란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 아마도 이 문신을 잔뜩한 마오리족이라든지 뭐 그래요? 사람보다는 많다고 하는 양. 저 양. 네, 그렇죠. 네. 혹은 언젠가 가보고 싶은 뭐랄까 미지의 청정 국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뉴질랜드는 뭐 여러 이미지로 기억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때묻지 않은 대자연이라든지 혹은 널따란 들판을 막 거닐며 한가로이 막 풀어뜯고 있는 양떼들 이미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고요한 호수라든지 장엄한 설산, 뭐 익사이팅한 번지 점프.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죠, 그죠? 경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와인과 함께하는 진정한 휴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뉴질랜드 와인 산지는 아열대 기후를 보이는 노스랜드, 맨 북쪽이죠. 거기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와인 산지인 센트럴 오타고까지 약 1,100km에 뻗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라는 국가 자체가 섬이기 때문에 모든 포도밭이 다 바다와 인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더 유명한 거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뉴질랜드만큼 와인 여행을 하기 좋은 나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뉴질랜드는 크게 남섬 그리고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곳곳에 퍼져 있는 와이너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렌터카가 필수죠, 아직. 네. 네. 그래서 워낙 도로가 이제 한산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자연을 렌터카를 끌고 천천히 담으면서 느릿느릿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와인 역사는 매우 짧아요. 다른 많은 신대륙의 와인 생산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1819년 호주에서 건너온 영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의 포도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10여 년이 지난 1833년에는 호주에서 이주한 열정적인 포도 재배자이자 와인 생산자였던 제임스 버스비가 최초로 상업용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성찬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북섬의 혹스베이에 포도밭을 조성했는데 이 포도밭의 일부가 지금도 성업 중인 미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에 속해 있습니다. 미션 에스테이트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고요. 이 뉴질랜드 최초의 상업용 와이너리는 1973년, 진짜 얼마 안 됐죠. 네. 말보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지역이거든요. 이 말보로 지역에 설립된 몬테나 와인지예요. 이후에 이어졌던 막대한 투자들이 말보로라는 와인 산지를 뉴질랜드의 가장 좋은 와인 산지를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현재도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디 베이가 이제 여기서 만든 소비뇽 블랑 와인이 전 세계 와인 평론가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소비뇽 블랑 와인이다라고 극찬을 받으면서 뉴질랜드 와인이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네, 클라우드 베이는 여전히 뉴질랜드 최고 와이너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 와인 산업이 전 세계 와인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들이 지속 가능한 포도 재배와 이를 통한 친환경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와인 산업에 있어서도 탄소 절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하튼 더욱 대단한 거는 이게 어느 한 기관이나 와이너리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을 줄여서 SWNG, 네. 그러니까 Sustainable Wine Growing New Zealand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포도 재배 및 와인 생산 뉴질랜드라는 뜻입니다. 네, 이 사업의 골자는 포도밭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후손들한테 깨끗하게 유지를 하겠다. 물려주겠다. 네, 이런 그렇죠. 의미죠. 네, 이처럼 국가 규모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수립한 건 뉴질랜드가 최초고 현재 뉴질랜드 전체 포도밭 면적의 96%, 무려 96%가 SWNG 인증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와인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와인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뉴질랜드는 얼마나 큰 와인 산지일까요? 2022년 뉴질랜드에서 내놓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전체 포도밭 면적은 41,603헥타르예요. 이는 프랑스 보르도 챕터에서 말씀드렸듯 이 보르도 한 면적보다도 작은 규모죠. 참고로 보르도의 전체 포도밭 면적이 11만 헥타르거든요.
네, 다시 얘기해서 뉴질랜드 와인은 세계 와인 생산량의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와인 생산국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 와인 산업은 부흥의 전철을 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진짜 철저히 품질 위주의 와인만을 생산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품질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해요. 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국내에도 수많은 브랜드의 뉴질랜드 와인들이 와인샵을 장식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죠. 네. 네,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의 포도밭을 좀 색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적포도가 7,800헥타르 정도 되고요. 청포도가 33,000헥타르. 그러니까 청포도로 화이트 와인을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뉴질랜드 와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청포도가 바로 소비뇽 블랑이죠. 이 소비뇽 블랑이 아까 청포도가 33,000헥타르라고 했는데 소비뇽 블랑만 26,000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2가 소비뇽 블랑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적포도 중에는 피노누아, 부르고니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품종인 피노누아가 5,800헥타르로 소비뇽 블랑과 마찬가지로 적포도 쪽에서는 재배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럼 뉴질랜드라는 와인 산지를 생각할 때 화이트, 소비뇽 블랑, 적포도, 피노누아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거의 뭐 해결이 그러면 되겠죠.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뉴질랜드 와인의 소비뇽 블랑을 얼마만큼 전 세계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지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 뉴질랜드의 와인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낸 결정적인 계기 또한 1970년대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소비뇽 블랑의 홍보와 우수성이에요. 네. 원래도 싱그러운 포도 품종이긴 했는데 뉴질랜드산 소비뇽 블랑은 정말 톡 쏠 만큼 싱그럽거든요. 잔디, 그다음에 레몬, 라임, 그다음에 구즈베리, 좀 심하게는 고양이 오줌 향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입안에서도 톡 쏘게 올라오는 그 포도의 향들이 아주 강렬한 향들이 올라옵니다. 입안에서도 산미가 굉장히 풍부하죠. 신맛이 많기 때문에 음식의 전식이라던가 샐러드에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북섬과 남섬의 소비뇽 블랑 와인의 맛과 향도 미묘하게 다른 편입니다. 북섬이 조금 온화하고 남섬은 약간 더 서늘한 기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섬의 소비뇽 블랑이 멜론이라던가 복숭아 같은 사랑스럽고 둥근 캐릭터가 있다면 남섬의 소비뇽 블랑은 생생한 과일 풍미와 더 높은 산미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맛봐야 될 레드 와인도 있는데 우리 피노누아도 설명하고 가죠. 네. 네. 자, 뉴질랜드 피노누아는 저희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와인 여행지였죠. 프랑스 부르고뉴 피노누아와 비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뉴질랜드 피노누아는 약간 루비처럼 영롱하고 색이 네. 코에서는 약간 과실향이 좀 우아하게 느껴지고요. 입안에서는 조금 싱그럽죠. 마찬가지로 싱그러우면서 부드러운 질감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약간 프랑스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고혹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뉴질랜드 건 조금 싱그럽고 발랄한 느낌? 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노누아는 뉴질랜드의 뭐 적포동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라 곳곳에 다 재배가 되지만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은 북섬에서는 와이랄라파, 남섬은 아까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와인 산지인 센트럴 오타고가 유명합니다. 네. 센트럴 오타고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와인 산지이면서 관광에도 아주 대표적인 곳이에요. 네. 세계적인 관광지인 밀포드 사운드가 이 센트럴 오타고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센트럴 오타고의 거점을 어디로 삼아야 될까요? 바로 퀸스타운이죠. 네. 이 퀸스타운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설산을 배경으로 정말 보석처럼 깨끗한 와카티프 호숫가가 보이는 아주 낭만적인 도시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여행한 마을 중에는 저도 소도시 중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했던 경험들이. 왜냐면 그 호수도 정말 마치 티끌 하나 없는 것처럼 맑았고 그 맞아요. 호수의 배경으로 설산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특히 와인 산지 같은 것들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남긴 것 같아요. 또 퀸스타운까지 여행을 왔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여행 투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밀포드 사운드는 퀸스타운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피오르드입니다. 저희가 좀 고생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자마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정말 탄성을 질렀다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다 남기고 싶어서 네. 사진을 좀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더 많은 장면을 눈에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대자연은 요만한 사진기에 다 안 담기더라고요. 네. 네.
이 밀포드 사운드는 영국 BBC에서 선정한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이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4위에 선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퀸스타운의 관광센터에서 투어를 신청하거나 렌트카를 빌려서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액티비티는 번지 점프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서 이제 뛰고 싶지 않았는데 정원 씨가 이제 굳이 하자고 해가지고 뛰긴 뛰었죠. 근데 저도 2번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한 번 뛴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무섭더라도 한 번은 인생에 한 번은 가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센트럴 오타고의 와이너리 투어를 추천해 드려야죠. 네. 어떤 와이너리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어요? 단연코 펠튼 로드죠. 예, 저희가 센트럴 오타고의 와인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와이너리이기도 하고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와이너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펠튼 로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곳이에요. 와이너리의 현재 오너인 나이젤 그리닝이 본래는 영국의 영화 제작자였었는데요. 평소 펠튼 로드 피노누아 와인을 광적으로 좋아한 나머지 결국에는 이 와이너리를 사버렸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리고 뭐 와인 메이킹도 다행히 잘 이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칭찬을 받고 있는 와이너리죠. 그래서 네. 펠튼 로드에서 만드는 피노누아 와인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파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가 있는데 뉴질랜드 와인 양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펠튼로드가 다른 와이너리들이 조금 방문이 쉬운 반면 여기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부에게 뉴질랜드 특히 센트럴 오타고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와인 경험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일생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